대선 후보야? 아이 또라이 새끼들 진짜. 그거 일베가 막 올린 검색어죠? 손석희 재판 중. 아 등신 같은 것들. 그리고 손석희가 개인적인 잘못으로 개인적으로 뇌물 받아서 재판 중이야? 어따 대고 헛소리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내가 꽃그림 보여주면서 마음에 정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방해질이야. 확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이 손석희가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 아니라 지금 박근혜 빠돌이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개짓거리야. 누구누구는 지가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뇌물 받은 명단에 올라와가지고 증언이 나오고 명단 올라와서 재판 중인 거고 어따 대고 그걸 비교하고 지랄이야. 이것들이 어떻게든지 손석희를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트위터에 문재인 팬인 척하면서 저기 손석희 까는 놈들 나는 걔네 요원이라고 봐요. 내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잘 들어. 내가 또 얼릴 거야. 헛소리들 할까봐.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손석희 까는 놈들 있어. 나는 얘네들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국정원이야. 국정원 민간인 조력자들이야. 트위터에서도 그러면서 뭐 외국에 사는 한국 여자인 척 하면서 막 돌리고 있더라. 천본 여잔데 막 트위터가 몇만 명이야 팔로워가.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팔로잉 하는 숫자가 거의 일치돼요. 트위터에서 민간인 조력자들을 구분하는 법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팔로워하고 팔로잉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일치돼 있어. 지네들끼리 전부 다 마팔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극대화 시키는 거야. 숫자가 거의 똑같아. 그런 애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손석희를 까고 있는 거야. 손석희를 막 그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갑자기 빙의된 이상한 목소리의 남자를 띄우고 있어. 치살 뻔했어. 갑자기 귀신 들었는지, 갑자기 빙의가 돼서 이상한 목소리 내는 사람을 막 걔네들이 띄우고 있어. 누군지 나 말 안 했다? 빙의가 뭔지 찾아봐. 귀신이 쓰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빙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 귀신이 그 몸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자, 좌우지간. 그런데 이 손석희에 대해서 시비 거는 글들 있잖아.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손석희가 뭐 누구를 빨아주고 있다. 개소리죠. 손석희가 언제 빨아줬어? 그러니 개소리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볼 때 민간인 조력자들이야.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바보입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단디, 욕해주이소! 자, 시끄러워.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마세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질문 있습니다로 또 넘어갈게요. 질문 있습니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도 제가 문자로 해달라 그랬죠?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변성기가 이제 와 그래.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네. 그 미성년자라고 얘기하지 마. 50 넘어갖고 변성기가 오면 그건 모자란 거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50이 안 넘었나? 넘었나? 잘 모르겠네. 청소년이 변성기인 건 아무 문제가 없죠. 트럼프 50 넘었을 거라고? 그 60 다 돼가지 않아, 트럼프는? 트럼프 60 넘은 거 아니야, 진짜?
자. 헛소리들 하지 말고 집중해. 질문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인데 교황이 막 뽀뽀해주고 그러면 신급으로 치면서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는데 옳은 건가요? 누가 그랬어요? 예.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11조 문제는 사실 이제 이 11조를 뭐라 그러니 신천지 애들이 물고 늘어진다는 거야. 그 이제 얘네들이 교회에 대해서 흔들 때, 이 11조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퍼뜨린 말 중에 두 개가 11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개독이라는 말. 예. 자, 좌우지간 이제 이 11조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해준 제사장이 있어. 맞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느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내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원이 된 게 11조야. 그러면 이제 이 11조가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물의 10%를, 자기가 가진 소유물의 10%를 신의 종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내는 돈이야. 내는, 헌금. 이게 10의 1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이 100원이면 그 중에 10원을 내고, 10원이면 1원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사장에게 내는 헌금의 개념인데, 이걸 개신교에서는 10의 1조를 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래. 다른 나라에는 10의 1조 개념이 별로 없대요. 예. 미국에 있는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10의 1조를 강조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10의 1조 헌금을 되게 이제 강조한다. 이게 이제 걔네들의 주장이야. 그러면 이 10의 1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원래 이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 자본주의 체제를 만든 게 누구냐면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 전에 중세 때는, 그러니까 서력 기원이 뭐예요? 서기 2017년이잖아, 우리가 지금. 서기 2017년인데, 서기라는 말이 뭐에서 나온 말이냐? 서력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력 기원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의 탄생을 서기 1년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서력 기원으로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로부터 2017년이 됐다. 이게 이제 서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초기에 한 5세기까지를, AD 5세기까지를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라 그래.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상을 막 전파해가지고, 서유럽에, 그러니까 동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 서유럽에 예수의 제자들이 쫙 퍼지면서 성당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당이라기보다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몰래 이렇게 무덤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살다가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그 말씀 때문에 노예들이 되게 많이 예수님의 사상을 따랐어.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의 사상을 전파하고 귀족의 숫자보다 노예의 숫자가 많았거든. 그래서 다수가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3년인가에 가서 이 로마 황제가 더 이상은 이제 그때 그 전에는 개신교 신자들 다 죽였어. 개신교 신자들 막 죽이다가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다 죽이다가 도저히 다 죽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층 민중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 죽이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데, 이 황제가 어떤 수를 쓰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어떤 포퓰리즘의 제왕들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하면서 교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황제와 종교 지도자,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를 일치시켜요. 그랬는데 이 고대 로마가 너무 땅이 넓었어. 유럽, 동유럽, 그러니까 서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터키, 그러니까 이걸 아시아라고 불러. 터키를 아시아라고 부르고 그 밑에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제국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마, 동로마를 나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까지를 서로마로 넣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스위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런 데가 이제 서유럽이 돼요. 그 다음에 독일 반쪽부터를 이제 보통 이제 동유럽, 그래서 이제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뭐 알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유럽이 되는 거야. 그 동로마.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AD 5세기 400 몇십 년대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졌다가 서로마는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러나 풍요로워가지고 이 서로마의 귀족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 즉 이제 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군정 체제였어. 그래갖고 이제 귀족들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뭐냐면 귀족들이 자기의 돈을 내서 군대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귀족들이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평민이 로마 시민권을 따려면 군 생활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성장해 가는 건 어떤 군역의 의무를 귀족들까지 다 이렇게 나서서 지면서 로마가 강대국이 됐었는데, 이 서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귀족들이 군역을 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군역을 점점 이제 게르만 용병들한테 이제 맡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가 망하는 거야. 군역의 의무를 저버린 지배체제가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지. 그래서 서로마가 망해버려.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서로마는 이 교황이 사라지고 황제도 사라지게 되고, 동로마에는 황제가 살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게 비잔티움이야. 그래서 이 비잔티움이라는 게 동로마를 얘기하고,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소위 동로마의 기준점이 됐던, 그러니까 이제 중심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 가운데 있었던 로마가 서로마 교황청이 있었던 곳인데, 서로마가 망해버려. 망해버리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 게르만족이 막 내려와. 독일 북부에 있었던, 게르만족, 막 노르만족 이런 애들이 막 이 서유럽을 난장판을 만드는 거야. 이 서유럽, 북유럽, 뭐 남유럽까지 죄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 무법지대가 되는 거야. 되게 좀 야만적인 애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무법지대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소위 공주 왕자가 많이 나오는 그 나라가 없이 이제 조그만 장원들, 그걸 이제 봉건제도라 그러는데, 조그맣게 이제 그 영주와 기사들이 보호하는 지역이 있는 거야. 큰 성을 짓고 거기에 영주하고 기사들이 살아. 그러면서 그 성 주변에 농민들을 어느 만큼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 성주하고 기사들을 먹여 살리는 대신에 보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의 아주 무지막지한 무식한 정치 시대에도 그걸 중세 암흑기라 그러는데, 그때에도 정권이 하는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영주와 기사의 역할이었던 거죠. 대신에 그 당시 중세시대의 평민들은 예속 농민이라 그래가지고 농토에 이렇게 속해 있었어. 이사를 못 가. 이 영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동네로 못 가. 여기에서 나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절에 영주와 예속 농민들의 모습을 잘 나타낸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예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멜 깁슨 나오는, 그 사람 멜 깁슨이지? 그 브레이브 하트 주인공이.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그 지역의 평민들이 결혼을 할 때, 이 영주 새끼가 와가지고, 그 신부를 훔쳐가. 첫날 밤에. 그래갖고 자기가 자. 그래갖고 신부의 순결을 뺏고 농민한테 주는 거야. 그런 못돼 처먹은 짓거리를 했던 때가 그 영주 시대의 이야기. 근데 이제 그랬던 이제 이 중세 시대 때 소위 이제 이 영주들이 이거 전통도 없고 뭐 법도 없고 힘센 놈이 짱 먹는 뭐 그런 문화다 보니까
언제나 싸움이 막 계속 되는 거야. 형제들 간에도 막 혈투, 독약 먹였고 서로 죽이고 이놈이 이놈 죽이고 이놈이 이놈 죽이고 난리도 아닌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얘네들이 자기의 영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도장을 받아오느냐? 그때 도장 찍어주는 게 교황의 역할이었어. 중세시대 때 서로마 교황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영주들에게 도장 찍어준, 네가 영주다. 그 성의 주인은 너다. 요렇게 해주는 대신에 걔네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야. 어마어마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이라기보다 선물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부자가 교황이었어. 아마 지금도 로마 교황청이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일 거야. 그때부터 모은 재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황청이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곧 서유럽의 권력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되기 위해서 이 귀족들 간의 암투가 막 심해지면서 근데 나중에 원래 이 교황은 성직자이고 이 성직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데 이 로마의 교황들은요 가족들이 있었어요. 이게 로마의 교황뿐만이 아니라 뭐 주교 막 이런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이제 13세기 이전에 막 첩도 많고 여자도 많고 자식도 많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성직자가 좀 이상해진 거였지. 그러니까 그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이제 이 천주교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게 썩기 시작을 해서 그 썩은 사람들이 서로마의 썩은 천주교 교황이 야 우리 저 비잔티움에 가가지고 저기 중국으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자. 그래서 벌인 게 십자군 전쟁이야.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그 교황들이 그 이제 영주들을 몇 마리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을 뭐 찾으러 가자. 뭐 그게 무슨 해븐인가 뭐 있죠. 그 또 영화인데 내가 그걸 안 봤어. 그게 그 배경이래.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을 정복하러 가는 동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는 거야. 근데 그때 동로마가 아니었지. 헷갈렸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 그때 예루살렘을 이슬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슬람 제국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복원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킹덤 오브 헤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로마의 교황과 영주들이 때로 십자군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게 200년을 가. 200년 동안 어떻게 됐냐? 영주들이 다 망해. 왜냐면 이제 영주들이 기사들하고 다 같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막 갔단 말이야. 깃발 딱 꽂고. 그런데 갔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더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어. 이슬람의 문화가 서유럽의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11세기, 그러니까 그 서로마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받아온 게 나침판하고 화약이야. 나침판하고 화약을 십자군 원정한 뒤에 받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서유럽으로 들어온 게 십자군 원정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이 동양의 문화는 훨씬 더 발전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좌우지간 이슬람을 건드렸는데, 이슬람을 건드렸다 결국 예루살렘을 장악한다는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고 실제로 얘네들이 원했던 건 동방 무역로였어. 인도나 중국으로부터의 물건을 얻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결국은 이슬람한테 지고 돌아오면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이 무너진 교황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만든 게 성 베드로 성당이야. 성 베드로 성당인데 성 베드로 성당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금이 많이 들어가고 동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 베드로 성당 안에 큰 청동 기둥이 있어. 근데 그 기둥에 어마어마한 청동이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 청동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 콜로세움의 골조를 세운 데 들어갔던 청동을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서 그 큰 기둥을 세워놨어. 근데 좌우지간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최대한 화려하게 막 지으려고 그랬죠. 돈이 모자라. 더 이상 이제 영주가 죽었기 때문에 보통 교황의 수입원은 영주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허락받기 위해서 내는 헌물, 그 돈 선물로 운영이 됐는데 영주가 다 망하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민족 국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교황한테 그런 걸 안 줘. 그래갖고 이제 교황들이 급하니까 그 면죄부라는 걸 팔아.
그래서 요 증서를 돈 주고 사면 네가 구원받는다. 살살 꼬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 면죄부를 팔다가 이제 딱 그 루터한테 걸린 거야. 그 루터는 누구냐? 독일의 베를린 근처에 있었던 작은 성당 신부인데, 이 보니까는 이제 면죄부를 팔으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교황청으로 보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루터가 이거 거짓말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교황에게 맞서게 돼요.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야.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올해가 50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올해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고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맨 처음에 발생할 때는 천주교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야.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구분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천주교하고 개신교라고 구분을 해야 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 성공회, 그 다음에 정교회, 이런 데가 전부 다 합쳐서 기독교야.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러면 크리스찬교, 예수 그리스도교, 그게 다 기독교야. 그래서 천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고, 성공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고, 정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개신교, 루터의 개신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 여러 이제 종단이 있는 거지. 성공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회도 있고, 개신교가 또 뭐 장로파니, 감리파니, 침례파니 나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교회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크게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다 기독교의 종류야. 근데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가 망하게 되는데, 천주교가 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그 중세 천주교? 이슬람 원정에 실패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 교황청에서 지구가 네모나다 그랬어. 그래서 대서양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럼 낭떠러지로 죽는다. 지옥이다. 말하면서 거짓말을 이 교황청이 세웠는데, 이 십자군 원정에서 들어온 나침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방무역로를 개척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마젤란 함대가. 그래서 마젤란 횡단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지구 동그랗던데. 이래가지고 이제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황청에서 대대적인 반성이 일어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카톨릭에서 엄청난 반성이 일어나면서 그 예수회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예수회라는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없어. 아무런 재물 갖지 않고, 그 수도원에 딱 들어가면 이 수도원은 어떤 거냐면 주로 높은 절벽 위, 아니면 아주 척박한 땅, 오아시스 이런 데 있어. 그리고 세상과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무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을 직접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야. 그래서 이 로마의 교황청이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수도사들은 신앙을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수도사들이, 이 카톨릭의 대개혁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 카톨릭이 다시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교황청을 장악하게 된 다음부터 이 천주교는 부정부패를 많이 극복하고 지금의 천주교의 모습으로 갖춰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 개신교 신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 예정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칼뱅이라는 칼뱅은 신학자이자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칼뱅이라는 신학을 한 정치인이 그 지역에서 종교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칼뱅의 종교개혁이라는 걸 하게 돼. 그 칼뱅의 종교개혁에서 장로파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장로파라는 사람들이 유럽의 소위 자본주의 혁명, 그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장로파들이야.
그래서 무슨 뭐 위그너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종교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종교 전쟁이 칼뱅의 장로파들과 칼뱅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이 개신교와 그 다음에 구교 카톨릭과의 전쟁이야. 카톨릭 세력과의. 근데 실제로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인 척 했지만 실제로 목적은 경제 전쟁이었던 거야. 경제적 주도권. 뭐냐 하면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은 귀족들이었고 그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어. 그리고 주로 평민들한테만 세금을 걷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개신교 신자들이 누구였냐면 다 평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이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그래갖고 이제 신학로에 가서 돈 벌어갖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만 뜯어먹는 거야. 이 카톨릭의 그 귀족들이. 그리고 그걸 그 나라에서 다 묵인하고. 그래서 일으킨 게 시민혁명이야. 시민혁명은 처음부터 평민 출신의 자본가들이 우리가 애써서 벌어온 돈을 모두 세금으로 뺏어가고 귀족들 저 새끼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까 귀족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걷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만인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걷자. 그러려면 그 다음에 세금을 걷을 때 니들 맘대로 걷으면 안 되고 우리의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나온 게 국회의원이야. 의회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시민혁명들을 통해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세금에 대한 결정이야.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거둘 건지 결정하는 게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야.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세금 문제지만 이걸 사실 모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만민평등사상, 법치주의, 천부인권사상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세운 게 이 시민혁명이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요 자본가들의 이 세금 결정권을 위한 싸움, 그게 시민혁명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얘네들이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이제 자본가들이 신분이 평민이야. 신분이 평민인데 자기가 평민이면서도 뭔가 달라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잖아, 영국에서. 그게 시민혁명의 처음이야.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독재를 해. 크로멜의 독재 기간이 있어. 근데 크로멜이 너무나 심하게 독재를 해가지고 도리어 역풍이 불면서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그 왕들이 또 주쳐맞게 구는 바람에 명예혁명으로 영국이 제일 먼저 시민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혁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대혁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의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주도했던 소위 자본가들이 그 시민혁명을 할 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본가들의 청렴 결백이야. 거기서 나온 게 청교도 정신. 청직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 청직이라는 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들을 청직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번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번 돈의 10%를 교회 헌금으로 내고, 그리고 10%를 우리의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구제 사업에 써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었어.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이때 꼭 딴 얘기들이 나타난다. 중계방송도 또 헛소리하고 있겠지? 예. 이 11조가 그렇게 생긴 거야. 11조의 기원이 그거야.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아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돼? 중계방이 두 개가 생겼는데,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10%는 하나님께 바치고, 이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를 하나님께 바치고, 10%를 나의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80%를 재투자하는 거야. 원래 자본주의는 이윤을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라 그 80%를 재투자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의 사상이었어. 그러니까 이 시민혁명에,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평민들이 둘 중에 누구 편을 들겠어?
세금도 안 내고 너무 호화스럽게 사는 귀족 편을 들 거냐? 아니면 근검 절약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자본주의가의 편을 들 거냐?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기는 거야. 그게 이제 시민혁명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명분을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초기 자본가들은, 초기에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청교도 정신. 그래서 그 10%를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 그러면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의 10%를 받아서 그걸로 일단 교회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구제 사업을 했던 거죠. 그게 원래 이제 교회의 11조의 용도였어. 그런데, 다른 나라, 이제, 서양에서는 개신교가 다 망해버렸어. 서양에서는 교회가 이제 남아있지는 않대. 거의 남아있지는 않고, 천주교 성당이나 교회들이 술집으로 많이 변한 거야. 클럽으로 많이 변했대. 그리고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을 이제 부정하는 거야. 신은 없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9세기에, 그러니까는, 시민혁명이 이제 17, 18세기에 벌어지잖아. 17, 18세기에 시민혁명이 벌어지고, 이 시민혁명이 완성되면 산업혁명이 벌어져.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 기계 생산 체제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인간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요게 이제 아까워지는 거야. 이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갈라파고스 섬인가를 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가서, 이 동물이 자연환경에 적응을 해서 진화하는구나, 라는 거를 밝혀냈다는 거야.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된다, 이것까지였어. 그런데 이 다윈의 진화론을, 요걸 이 자본가들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걸로 바꾸는 거야. 사회진화론이라는 걸로 싹 바꿔가지고 뭘 만드냐면 제국주의 철학을 만들어. 그래서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 그러니까 결국 자본가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도 힘이고, 이게 다 이제 자기네들이 원래는 신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강자의 논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강자 중심의 약육강식 얘기가 나오는 거야. 원래 자연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원래 자연환경은 약육강식이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 세계에서,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에서의 진화를 이야기한 건데, 요걸 사회 진화론이라고 바꾸면서 약육강식, 약한 것들은 먹잇감이 되고 강자가 포식자가 된다, 그런 이제 논리로 바꾼 거야. 그걸 사회 진화론이라 그래. 그래서 부자들, 강자들, 강대국의 논리를 정당화하게 하는 거야.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야. 그게 19세기에 나와. 그래서 1800년대에 식민지를 만들고 착취하고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기계로 바꾸면서 그래서 기계의 보조 장치로 인권을 하락시키는 그런 철학이 만들어지는 게 19세기야. 그러다 이것들이 결국 한바탕 크게 붙은 게 20세기 초의 1차 대전. 그 1차 대전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뺏으면 자기네 나라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또 한 판 붙은 게 2차 대전.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이긴 자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 그런데 그 수정자본주의를 아까 이야기했던 오일 쇼크를 핑계로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건 수정자본주의 체제의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러면서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이런 말로 복지 정책을 줄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게 신자유주의. 요게 이제 다 종교하고 정치 경제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잘 알아야 돼. 기독교 얘기 싫어. 그러면 너희들이 신자유주의랑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 요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카톨릭과 종교개혁도, 이게 카톨릭과 루터교의 종교개혁도, 이게 카톨릭의 부정부패. 한마디로 부자들이 다 가져있는 그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게 세계사의 흐름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10의 1조라는 것에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개신교회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11조 개념이 없고, 지금 그나마 개신교가 크게 살아있는 게 한국이야.
다른 나라는 개신교가 그렇게 별로 발전적으로 살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개신교는 소위 WCC라는 게 뭐냐면, 이 개신교의 어떤 폐쇄적인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자. 이런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그 모든 그 신을 총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이 WCC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오로지 개신교만 옳고 천주교도 틀리고 뭐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게 옳은 거다 라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의 소위 이 대형교회들이 WCC를 범신론이다 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이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그 WCC를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러면서 이 WCC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모임을 할 때 그걸 막 비난하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을 섬기잖아. 이명박 박근혜를 섬기고, 그 이명박 박근혜를 섬기는 사람들이 WCC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누구더러 이단이라고 하는가. 참,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11조라는 건 한국의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11조 헌금을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소득의 10%를 내고 그 돈을 모아서 교회가 대형화된 거야. 그래서 교회를 대형으로 지어놓고,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네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 2억이다. 근데 믿음으로 10억을 대출받아갖고 12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야. 그래놓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더러 막 헌금을 더 내라고, 11조 말고 건축 헌금도 내라 막 이러면서 막 쪼는 거야. 근데 그런 그 건축, 뭐라 그러나, 대형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90년대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 막 대형 큰 건물 짓기 운동이 벌어져. 그러면서 교회들이 건축헌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건축헌금을 감당을 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에는 그 장로님들이 주로 누가 되냐. 80년대까지의 장로님은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 사실 이 우리나라의 80년대까지 개신교는요, 부자들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지 않고 자기들만 잘 사는 부자,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해도 믿음이 깊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까지 한국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고, 500명 미만의 작은 교회였고, 거기에 장로님들은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묵묵히 섬기고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장로였단 말이야. 장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로애들이 되게 모든 나라에 퍼졌던 거야. 그런데 이 미친놈들이 대형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해. 건축헌금을 어마어마하게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장로를 주는 거야. 왜냐하면 장로들은 헌금을 많이 내거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장로의 권위를, 지위를 주고 대신 헌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딱 뭐랑 똑같냐? 베드로 성당이랑 똑같은 거야. 한국의 대형교회가 베드로 성당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대형교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허덕허덕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에게 건축헌금을 내게 하면서 그 무자격 장로들에게 장로를 줬어. 그리고 목사들은 큰 교회에서 막 자기가 유명한 뭐 3,000명, 5,000명 교회의 목사다. 어깨에 힘주고 다닌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부자 장로들이 어떤 이제 작당을 해요. 장로 신문 같은 걸 내가지고 장로들끼리 무슨 메시지를 돌려봐. 이러면서 만약에 이 목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설교를 하면 목사를 잘라버리는 거야. 부자 중심의 교회. 그러면서 설교에서 감사하라.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없애. 원래 장로님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 교회에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장로들이 했어.
그래서 장로들이 늘 겸손하게 자기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장로들이 하면서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90년대부터 대형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 기도를 하라니까 장로들이 시험에 드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저기 교회 오면 장로지만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잖아. 그래갖고 막 여자들 끼고 막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와서 회개하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 앞에서 지난주에 술 먹고 김양이랑 붕가붕가한 거를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없애요. 예. 그래서 회개 기도를 없애. 그리고 그냥 장로의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시종이란 말이 뭐냐면 예배의 처음과 끝이야. 근데 장로의 기도는 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네가 예배의 시종을 왜 맡기냐고. 예배의 시종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처음에 성도를 부르고 맨 마지막에 축도까지 모든 과정은 목사님이 하는 건데, 이게 장로들이 그 회개 기도를 없애버린 다음에 지네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낸 헌금은 자기네들의 지분이 되는 거야.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네들이 낸 헌금을 헌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식을 사듯이 자기가 건축헌금 얼마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지분이 얼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건전한 목사님들이 그 품꾼의 품삯을 제때 줘야 된다. 해지기 전에 품꾼의 품삯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말란 말이 나와. 나중에 들어간 품꾼에게도 똑같이 월급을 주라 그랬단 말이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성경에 나온 얘기야. 그런 얘기 하면 자르는 거야. 그 목사님을 자르고, 자기네들의 철학에 동의하는. 그래서 이 친일 사상에, 또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대부분 일제 때 자기네 부모들이 일본놈 앞잡이에서 벌어놓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가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태생적인 친일파야. 그래서 막 일본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일본의 일본 소설, 그거 딱 집안에 비치해놓고 자식들한테 읽으라고 강요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다 장로들이 그런 짓을 해. 그러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오다 노부나가의 장화를 끼고 있어가지고 성공한 군인이 됐다, 장군이 됐다, 이따위 설교를 막 하면서 지랄 연병들을 떠는 거야.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제 친일파들이 그런 목사들을 데려와. 얘네들이 그 친일파들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미국 유학을 시켜.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소위 이제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친일 숙미 사대주의자가 돼서 대형교회 목사들로 오는 거야. 그런 자들이 지금 전 교회들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중계방이 얼려져 있지? 예. 모든 교회가 망치 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체로 이렇게 비추어져서 참 안타깝네요. 교회들 중에 그 500명 미만의, 그러니까 500명 정도 되는,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짓 안 해. 주로 몇천 명 단위의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교회 대봐. 몇천 명짜리 교회 중에서, 그렇게 돈 많은 장로들이 개지랄 안 하는 교회를 한번 대봐. 그 대형 교회들이 이번에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잖아. 예. 다 그랬어. 나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사람 몰라요. 무슨 교회인데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또 2단이야. 큰 교회들 중에 보면 2단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2단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또 가서 교회 다니고 있어. 그 교회 장로님들 직업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들의 장로님 숫자가 몇 명이고, 장로님들의 직업을 한번 쭉 대봐. 정리해봐봐.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하면서 그 대형 교회를 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뭘 인증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정말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대보라고. 장로 30명이다, 장로 50명이다. 그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이냐고.
응.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 내가 바로 얘기한 그 교회야. 부자 장로들이 지배하는 교회. 예. 대부분 이 장로들이 부자들이 장로를 하면서 그 부자 장로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요구하고, 바른말 하는 목사들 내쫓는다니까. 예. 바른말 하는 목사들을요, 대부분 내쫓아요. 뭐라고 내쫓느냐? 뭐, 교회, 경제가 어려워져서 성도들의 헌금이 줄고 있는데, 목사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받는 돈을 뻥튀기 갖고 막 퍼돌리고,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장로들이 앞장서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에 교회가 그런다는 거야. 원래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 80년대나 90년대에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성장을 시켜놨는데, 그 성장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낸 장로들이 자기네들 지분을 이제 요구하면서, 좌빨 목사 몰아내기 매뉴얼이야. 그래서 이 시골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요, 오래된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모욕을 해갖고 내쫓아요. 그 교회를 만든 목사님들인데,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개척해갖고 크게 만든 목사님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허위사실로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거짓말해갖고 내쫓는 거야. 예. 장로가 뭐냐 하면 이게 선거로 뽑아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도 사실 되게 형식적이야. 원래 공동의회라는 걸 해서 등록 교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투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대형 교회들은. 그래갖고 누구누구가 장로 될 때 직원들 데리고 그 교회 가갖고 투표시켰대잖아. 그래서 지가 장로가 된 거야. 그 사장들이 자기가 장로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 직원들을 등록시키고 직원들더러 이름 쓰라 그래갖고 장로가 된다는 거야. 장로가 되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거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 시험에 든 거야. 이 부자 장로들이 건전한 교회,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기억하자 이런 목사들 다 내쫓았다는 거야. 세월호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이 대형 교회들에서는 전부 다 내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세월호를 기억하겠다 이런 리본을 달고 있으면 부교육자들 중에 이 사람의 막 SNS 이런 내용을 막 지네들끼리 퍼돌리면서 이 좌빨 목사라고, 이 좌빨 전도사, 좌빨 목사 내쫓으라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게, 그래갖고 이 장로 권사들이 소위 그 가짜뉴스 퍼돌리는 카톡, 그 멤버들이야. 한국의 대형교회 장로 권사들이 그 가짜뉴스 퍼돌리는 카톡의 멤버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막 그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기가 막히죠? 세월호를 언급하면 그 부교육자들 내쫓아. 교회를 없애려면, 이런 사람들이 또 문제야. 교회를 왜 없애? 대형 교회를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무식하게 교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블랙이야. 그러면 망치 부인의 그 대안은 뭐냐? 대형 교회를 나가면 안 돼요. 예. 이 1000명 이상의 교회들, 이런 1000명 이상의 교회들의 그 목사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다니까.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밥맛이 없다는 둥, 자기네가 밥을 먹어도 된다 싶냐는 둥, 그런 데잖아.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교회 목사들이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이번엔 우리가 졌지만 다음엔 이길 수 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 목사야? 사탄의 먹사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목사들에게 부자 장로들이 다 이제 당 지지자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맨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맞구나. 왜냐면 자기의 월급을 결정하는 게 장로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매여 사는 거야, 목사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말에, 그들의 주장, 부자들의 논리에 협조하면, 물러날 때 한몫 챙겨주고, 자기네들의 주장에 따라주지 않고 올바른 정의로운 설교를 하잖아. 성경 말씀 그대로 하잖아.
그러면 이 목사님들한테 허위사실로 누명을 씌워갖고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옛날엔 한 500명 규모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신천지들이 500명 정도 되는 교회들도 다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걔 지랄들을 하는 거야. 걔네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교회의 규칙들 중에, 무슨 정관이라든가 이런 규칙들 중에 사문화된, 그래서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서 잘 지키지도 않는 그런 규칙을 딱 꺼내가지고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어. 그 1단계. 그 다음에 그 시비를 걸면서 그래서 딱 불신감을, 교인들한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야. 돈 문제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대형교회 그렇게 당했어. 돈을 막 횡령을 했다. 근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옛날부터 오래된 교회들은 통장 관리가 좀 부실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명목상, 이 통장은 옛날에 이런 명목으로 만든 통장이었는데 거기에 돈이 남아있었고 그 돈을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금을 횡령했다. 이 통장의 목적은 A라는 목적을 위해 만든 건데 이 통장을 얼마를 빼돌렸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과정의 회의록을 찾아보면 이 기금에 남은 돈을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자라고 먼 옛날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써온 건데 그걸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횡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내쫓고 이러는 거야. 교회를 흔들고 막 또 나중에는요 법정 소송까지 가요. 그래갖고 막 고소 고발질을 하고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매뉴얼이야. 맨 처음에 정관으로 시비를 걸고 돈 문제로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논쟁을 하는 거야.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래놓고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판에 글을 내리면 이거 봐라! 이렇게 교회가 독재를 한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야. 그 다음엔 고소고발을 해. 그 다음 단계 4단계가 고소고발이고 5단계가 시위야. 그러면 이게 고소고발의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대부분 형사민사를 해서 거쳐서 뭐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도 민사소송까지 가고 그게 3심까지 가면 몇 년이 걸려. 그동안에 교회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예. 지금 그래서 이 재판 중이고 시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많아. 이게 뭐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거야. 다른 말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올해 그 500주년을 맞이해서 근데 이게 세계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양에서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 클럽이 됐다니까. 나이트클럽. 공간이 넓고 그러니까 왜 성당들이 되게 높잖아. 교회나 성당이. 그러니까 높은 교회나 성당에 사이키 조명 달아가지고 술 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철학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 당연시했던 그 인권 선언, 그게 무용지물 되는 거야. 지금 유럽이 지금 병들고 있는 모습, 난민 문제를 가지고 극우화되는 게 그 종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실 그 극우화, 난민을 싫다. 우리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냐라는 사람을 비판할 사상이 없는 거야. 무슨 사상으로 비판할 거냐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개신교가 앞장서서 극우파를 하고 있어. 망할 때가 된 거지. 예, 이게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종교가 원래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종교는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렇게 그 새의자, 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조각 같은 걸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깃발에 이게 뾰족한 깃대에다가 새 모양 조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솥대라는 거야. 이 솥대라는 게 언제 나온 거냐면 옛날에 이제 사만시대 때
요 사만 지방은 다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데에서 일찍이 이제 재정이 분리되는 거야. 재정이 분리되면서 소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배하는 땅을 정해주는 거야. 원래는 이제 재정일치라 그래서 단군 왕검은 재정일치잖아.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자. 그래서 단군 왕검이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다 했어. 그랬는데 요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는 싸움 잘하는 장군에게 정치를 맡기고 제사장은 제사만 담당하는 걸로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이 담당했던 땅을 소도라고 부른 거야. 소도는 뭐냐? 솥대를 꽂아서 여기는 제사장의 땅이다. 이 새가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떤 상징물을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는 소도이고 여기는 신의 땅이다 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그 소도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가령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가령 물고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돌을 쳤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잖아. 그럴 때는 이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이 잽싸게 소도로 도망가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잘못을 빌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제사장이 자기를 그 정치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아, 얘는 이 땅에 있으니까, 얘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개념. 그게 그 도피성,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이 한국의 소도를 얘기하고, 그게 이제 아시아에 다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거야. 제사장이 정치 권력을 견제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일종의 그 정치 지도자가 막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야 됐던 거야. 감옥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렇게 도망간 사람은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왕이 죽는다든가 이러면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옛날 그 규칙들이 있었어. 원래 종교의 역할이 그런 거였다는 거야. 정치 지도자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이 힘이라는 게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건요. 아주 작은 권력을, 여러분 그 완장이라는 얘기 들어봤지? 옛날에 왜 반장들이 반장이랍시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엄석대 얘기 보면 나오잖아? 그리고 그 분단장만 해도 뭔가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이 선도부장 아주 폭력적이었잖아. 이 완장질이라고 하잖아, 완장질.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뭐냐. 그에게 어떤 자격을 주면 그는 어떤 다른 차별적인 권리를 갖게 돼. 차별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 차별적인 힘으로 다른 존재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럼 교만이 싹 터. 그럼 얘는 그때부터 자가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임시로 자기에게 돌아온 거고 자기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역지사지의 정신이야. 그래서 언제나 관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자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큰 권력으로 가는 거야. 동네 촌장 한번 해보니까 아따 군수 한번 하고 싶고 군수하니까 관찰사 되고 싶고 막 뭐 현령 그 관찰사 막 해서 나중엔 왕이 되고 싶은 이게 권력의 속성. 더 커지려고 하는 그럴 때 그 권력을 잘라주는 그만해라. 권력을 그만해라라고 하는 역할이 종교의 역할이야. 모든 종교는 원래 권력을 감시하고 옛날에는 언론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종교가 곧 언론이었고 종교가 곧 권력의 감시자 역할이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대변하는 일을 종교가 해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든 망할 때가 되잖아. 망할 때가 되면 이 종교하고 정치가 야합을 해. 어느 나라나 망할 때가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 야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가 부자가 돼.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면서 얘네들이 세금 도피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탈세 수단으로 이 종교가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시대는 종말을 고하는 거야. 모든 이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유럽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지금이 딱 한국의 개신교가 딱 그 말세의 모습인 거야. 이 말세라는 게요.
이제 많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말세가 있어. 심판의 때.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언젠가 한꺼번에 와서 다 죽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없겠지만, 내가 깨달은 말세라는 건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말세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중국에서 한나라가 망하고, 전한이 망하고, 후한이 망하고, 16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다 망하는 게 다 말세야. 말세라는 건 한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예. 인류 전체가 공멸할 것이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오랜 공포인데, 그 인류가 공멸하는 건 결국 공멸할 수 있어. 그 공룡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듯이 인류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탐욕의 노예로 살다 보면 모든 인류가 일시에 죽을 수도 있어. 전부 다 핵무기 동시에 쏴버리면서 그래 너도 뒤지고 나도 뒤지고 다 같이 뒤져 씨발. 그렇게 멸망하는 거지. 지금 꼬라지 보면 딱 그런 꼬라지야. 너 핵무기 만들어? 나도 만들어. 너 몇 개 있어? 너 3개? 알았어. 3개 받고 2개 더. 그럼 너 5개, 6개 막 늘려갖고 핵무기를 막 쏴놓은 다음에 다 쏴 씨발 쏘고 동시에 죽는 거지. 그게 인류의 공멸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역사를,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옛날에 이제 삼한시대의 소도, 그 소도가 점점점 권력하고 결탁해서, 여러분 그 선덕여왕이라는 고현정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 2011년인가 나왔던 드라마. 그 선덕여왕을 보잖아요. 거기 미실이라는 여자가 나와. 근데 그 고현정이 미실의 역할을 했잖아. 근데 그 미실이 뭐냐면 신라시대의 신녀야. 그러면 신라시대의 신녀가 무슨 짓을 했던 여자냐? 한마디로 이 종교의 역할을 했던 여자들이야. 근데 이제 소위 신녀들이라는 게 하는 짓들이 그 당시 이제 재정이 분리된 사회에서 왕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협업 관계인 거죠. 그러다가 이 신녀들이 그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신라가 개판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그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진흥왕일 거야. 아니야. 누구지?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 드라마에선 등신처럼 나오는데 그 선덕여왕이 역사적 사실하고는 달라요. 드라마 선덕여왕이. 그 드라마 선덕여왕이 김유신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서로 막 썸 타잖아. 그 선덕여왕이 김유신보다 20살인가 많았어. 20살인가 30살인가 많아. 그리고 선덕여왕이 이효원처럼 그렇게 예쁘고 젊을 때 왕이 안 돼. 선덕여왕이 왕이 됐을 때 할머니였어. 왜냐면 그 아버지가 오래 지배를 해. 이제 그 진흥왕 뒤에 왕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그 아들을 못 낳고, 왜냐하면 그 이제 이 신라의 성골 문화가 문제가 됐던 거야. 이게 이 성골 문화라는 거 뭐냐? 엄마 아빠가 다 왕족인 경우로 성골,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왕족이면 진골 이랬던 거잖아. 그런데 이 성골이라는 건 결국 뭐냐? 근친상간이야. 이 그 신라에서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거. 막 천년고도 막 이런 얘기만 하지 근친상간 했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신라가 근친상간 국가였어. 근친상간. 성골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근친상간이잖아. 엄마 아빠가 왕족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촌끼리 분가분가 했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는 막 강조 안 해. 기분 되게 들어하면서. 예. 이제 그게 근친상간했던 그 나라였어요. 이 신라가. 그러다가 근친상간하는 상대, 그게 이제 성골들이 왕을 했던 때야. 근데 그땐 나라꼴을 갖추지 못했을 때야. 그러다가 이제 선덕여왕 때를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진골이 왕이 되는 거야. 선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야. 더 이상 그치, 선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었을 거야. 더 이상 성골로 남자가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고 그 뒤에 왕이 진골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진골이 되면서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왕의 자리는 부모가 다 왕족이어야만 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왕족이면 왕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왕이 세력 다툼이 일어나.
그래갖고 신라 하대를 보면 아유 뭐 1년에도 왕이 바뀌고 지랄 연병이 나요. 그러면서 왜 그 박근혜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경상도 할아버지들이 선덕여왕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진성여왕이었다고. 그 저기 신라의 여왕이 셋이야.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덕여왕인 줄 알고 뽑아놨더니 진성여왕이었다. 왜? 내가 엄마 한번 안아줘. 누가? 아빠가. 그래? 왜? 몰라. 아, 죄송합니다. 예. 이 진성여왕은 누구냐? 여왕인데, 막 남자 신하들 돌아가면서 막, 됐어.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은 망하는 여왕이었다. 들어가 공부해. 별 얘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였어. 네. 뭐 얘기, 지금 시간이 3시 반. 예. 자. 네. 딴 얘기, 질문 있습니다.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게, 원래는 참 좋은 뜻이었는데, 점점 변질돼 갔다. 뭐 이런 얘기지요. 예. 아유, 당황스러워.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진성여왕? 아니야. 선덕여왕. 남자 신화? 아니야. 얼른 들어가. 돌아가면서? 아유, 이 국화차를 마시면서 이거.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엄마 합궁이 뭐야? 그래서 모르겠는데 했더니 합궁 몰라? 진짜 몰라? 엄마 몰라. 정말 몰라서 몰라야 돼. 난 아는데. 그랬던 자 본질로 돌아가서 질문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석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북한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북한 석유에 대해서는 북한에 석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동해바다에 또 이 석유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경주에 계속 지진이 있잖아. 그죠? 경주에 지진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환태평양 조산대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지진대예요. 동해바다가. 독도도 화산섬이잖아. 그래서 그 독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무슨 불타는 얼음인가 그거 있잖아요. 하이드레이트. 그게 이제 그 신생대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는 곳이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드레이트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독도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우리 한반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두만강에서 이제 왜 러시아랑 만나는 그 지역 있잖아. 그 일대를 타고 여기가 이제 소위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두만강 근처에서 석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겠지. 다른 말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가령 이제 중동의 석유는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석유는 흙 파고 돌 깨고 막 들어가서 끄집어 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석유를 생산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개사기. 지구의 석유가 30년이면 고갈된다. 1970년대에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자랐어. 지구의 석유가 30년 지나면 고갈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기억나죠? 70년으로부터 지금 30년 지나서 40년 돼가는데 석유가 고갈이 안 됐어. 왜 그러냐? 석유의 양이 바닷물의 양과 비슷하대요. 석유의 양이 바닷물의 양만큼 많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매장량은 엄청 많은데 그 당시에 그 원유를 생산하는 기술에 따르면 30년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원유가 엄청 많은 거야.
원유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그 원유라는 게 옛날에는 막 그 70년대면 오일 쇼크 뒤였잖아. 그래갖고 막 석유를 놓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연병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석유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기름값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이 왜 저렇게 비싸냐? 이게 다 정치하고 연관된 거야. 그 기름을 자원화하고 자원 무기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석유는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야. 희소성이라는 건 딱 정량밖에 없을 때 희소성이라는 거잖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정량이 조금일 때 그걸 희소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석유는 희소하지 않아. 원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내가 이거 옛날에 그 원유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야. 원유를 다루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각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원유 생산량, 원유 유출,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양을 각 나라가 조절하는 거야. 오일머니라 그러잖아. 기름값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 기름의 생산량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뭐 북한의 석유 때문에 전쟁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새끼는 등신이야. 그거는 바본 거야. 북한의 그 석유보다 그냥 저 캘리포니아 모래에서 더 많이 나와. 그거 미국이 북한의 석유를 탐내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거는 무식해서 그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질문하면 차단해. 예. 다음 질문. 2월 11일 여시제에 관한 망부님의 방송 아주 스릴 있게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여시제랑 리셋코리아는 같은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지요? 명단에 여시제 회장, 한국리서치 회장, 이명박 캠프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데 전 리셋코리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리셋코리아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 리서치 회장이 들어있어요? 확실해요? 그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님, 리셋코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딱 볼게요. 예. 그 여시제라는 거는 이제 그 소위 그 홍석현 쪽에서 준비한 걸로 보이잖아.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예. 그때 뭐 여시제가 뭐 안희정의 여시제가 안희정의 싱크탱크라는 둥, 그래서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둥. 와, 쌍욕. 내가 그런 쌍욕은 처음 들었어. 아니, 내가 문재인도 보자고 그랬고, 박원순도 보자고 그랬고, 안희정도 보자는데 그 중에 온 게 안희정밖에 없어서 방송을 한 건데, 나더러 안희정을 지지하냐는 둥 막 쌍욕을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랑 문재인 지지자랑 얼마나 욕을 했는지 나한테 진짜, 그러면서 무슨 여시제가 안희정의 싱크탱크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 그 여시제가 안희정의 싱크탱크였으면 그렇게 턱없이 적겠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안희정한테 이번에 그렇게 쌍욕을 해놓고 뭐 다음에는 또 안희정이 또 뭐 영웅이다 이러려는 거지. 지랄하지 마라. 너네가 안희정 욕한 거 내가 캡처 다 떨었다. 5년 뒤에 다시 안희정을 그때 가서 팔으려고 지랄하지 말라고. 이번엔 너네가 안희정한테 욕한 거 내가 다 떠났어. 그때 가서 또 그때는 이랬고 다음엔 아니다? 지랄하지 마라. 자, 방송 중에 망치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하루 안에 되지 않고 오랜 기간 훈련으로 거쳐진 습관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신 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습관 훈련 중 하루에 해야 될 일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아프리카 방송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의 하루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1시간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도 먹고 씻기도 하고 똥도 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그리고 나서 11시부터 전화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방송을 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시 정도에 방송이 끝나면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8시 정도부터는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가물가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건 이 스케줄대로 한 거는 2011년부터예요. 예. 낮 방송을 정규화한 게 아마 2011년부터일 거야. 2010년까지는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때 밤새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08년, 9년, 10년은 하루에 방송을 12시간 정도 했어, 생방송을. 어떤 때는 12시간 넘게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열몇 시간 동안 막 전화 토론도 받아주고 뉴스를 몇백 개를 같이 읽고 그러면서 했다가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낮방송으로 바꾼 거예요. 낮방송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건강한 이제 생활 리듬을 갖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이분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인상 상담 때 얘기했지만 저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했어요. 예,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난 한 번도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한 적이 없고, 한 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는, 그러니까 아주 만족할 때까지 일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일에 거의 일 중독 같이 살았어. 20대, 30대를. 응.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도, 내가 이제 그 사탐 강사하면서 2009년까지는 사탐 강사하고 방송을 병행을 했어요. 7년, 8년, 9년. 그러다가 2009년에 내가 언제 사탐을 완전히 접냐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모든 사탐을 모든 사탐을 접고 방송에만 매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2009년부터. 그리고 이제 2009년 10년에 막 계속 방송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낮방송이 되면서 도리어 직장인들이나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듣게 됐어. 그러면서 도리어 2시부터 6시까지가 사실 이제 되게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직장인들이 들으면서 시청자가 늘어났어요. 시청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떤 소위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 방송이 이 시청자들이 만들어낸 아우라가 생긴 거고 그게 사회에 파급력을 갖게 된 것 같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인 거야. 우리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시간대에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전파하면서 우리 방송에서 의견이 하나 모아지면 그 전파 속도가 옛날에는 한 달쯤 걸렸어. 2011년 정도에는 한 달? 그러다 2012년이 되니까 한 일주일로 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2014년 이후로 세월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그 망치부인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합의된 내용은 바로 전파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국회로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떤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머슴이에요. 국민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머슴질을 하니? 나는 유전자가 마님이야. 태생이 마님이기 때문에 난 누가 시키는 짓은 안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이 되면 쓸데없는 회의에 많이 나가야 돼.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거기다 여의도가 얼마나 추운지 알아? 여의도가 강바람이 불어대가지고 그냥 겨울에 얼마 삭신이 쑤셔. 여름에는 봄에는 그 황사가 그냥 바로 들이치고, 여름엔 또 그 축축하고, 강변에 있는 축축한 바람.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여의도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국회를 도봉산 밑으로 옮기면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 이제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활 습관을요. 그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습관을 고민하는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좋아하고 잘해야 돼.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잘하려면 그 일에 맞게끔 생활 리듬을 바꿔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내 일정과 내 습관과 다른 사람 습관 다르잖아. 본인의 일에 맞는 습관, 본인의 일에 맞는 습관을 만드는데 그런 습관을 만드는 힘은 결국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답변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대선 관련 질문은 답변 안 합니다. 다음. 저는 36세이고 남자입니다. 공부를 학창시절에 곧잘 했지만 공부에 목적이 없어 꽤 방황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공부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잘하는 애들도 목적이 없이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죠? 예, 우리 딸이,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 딸한테 막 공부해라, 막 학원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끝낸 다음에,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물어봤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그 대학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한 애들만 가는 거다. 그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자 우리 딸이 그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부모들이 공부해라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예. 가고 싶은 대학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부를 안 할 거면 그 대학을 포기하면 되는 거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교원 평가제가 교사를 평가해서 서열 매기고 돈으로 차별하는 건가요?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경쟁시키는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이 교원 평가제가 생긴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 노무현 때부터 있었던가? 그 교원 평가제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이명박 때 생겼던가? 이명박 때 아마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체계화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학부모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야. 그때 이제 그 평가 제도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을 능력별로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적이 뭐냐면 이 교원 평가제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교사들 블랙리스트 만드는 용이야. 교원 평가 제도가 원래는 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되자라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이 교원 평가제를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실시한 목적은 한마디로 올바른 사회인식을 가진 선생님들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선생님들 길들이려는 목적으로 일종의 그 성과 연봉제 스타일로 그 선생님들을 협박하는 용으로 퍼뜨린 제도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선생님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선생님들의 질이, 그러니까 이 교원 평가 제도를 해가지고 임시교사들은 그냥 파리 목숨인 거야. 갑자기 그냥 잘라버려. 교육안 다 짜놨는데 3월 1일 날 출근하기 전에 문자로 오지 마세요. 띡 통보해버리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갑자기 그냥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월급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수학여행 가갖고 애들 구하다가 죽으면 비정규직이라서 순직 처리 안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하여튼 이 우리나라 교원 평가제에 문제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교장이라든가 교감, 이런 사람들이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교장의 딸랑이들이 학교에서 막 목소리를 내는, 권력이 세지는 부패의 상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교원 평가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 교육청의 교육감을 바꾸면 교원 평가 제도가 더 좋게 바뀌었어야 됐는데 일선 선생님들 그 교원 평가 제도가 교육감이 바뀐 다음에 좀 좋아졌는지 예, 그런 것들 좀 경험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나라도 비핵화 나라인 것처럼 주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자체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그렇다면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 저희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소위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 그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NPT죠. 이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일본은 핵무기가 없나? 일본 핵무기가 없어. 그 다음 이제 이 유럽에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핵무기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 그 핵무기들을 더 이상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하자는 거야. 그게 NPT야. 처음부터 웃기는 거죠. 만약에 NPT가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전부 다 분해해서 없애야 되는데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갖고 있어. 그래놓고 다른 나라들만 갖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고 다른 나라는 핵을 가질 수 없다. 웃기는 얘기인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었으니까 영원히 핵무기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약간 또라이 같은 새끼들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근데 이런 주장은 개소리야. 일단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조져버려. 가루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해.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온 세계 국민이 같이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비핵화야. 지구의 비핵화. 모든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핵무기는 사실은 이게 재앙의 씨앗이잖아.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하고 휴전 상태인 나라가 북한이야. 지금 미국하고 휴전 상태인 나라는 딱 전 세계 북한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진짜 사용한 나라야. 핵무기를 개발했고 진짜 핵무기를 사용했던 나라야. 그런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쉬는 중인 북한이 그 미국하고 전쟁을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핵무기를 만든다고 저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세계,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다 인도도 뭐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지구의 비핵화를 요구해야지. 그게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길이야. 공생하는 길이야. 근데 들떨어진 새끼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둥. 그것들은 머리를 예. 머리를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거야. 예. 먼저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수구 1%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99% 개개인이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죽 써서 개 주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일단 죽 써서 개 주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을 얘기합시다. 지금 벌써 죽 써서 개 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예.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할까요? 이거 지금 질문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올릴게요. 대선 관련해서 막 얘기 듣고 싶지? 막 망치 부인한테 대선 관련해서, 막 질문하고 싶고 막 그럴 거야. 그죠? 예. 그런데 망치 부인한테 대선 관련해서 질문하면 안 돼.
혹시 내가 말 잘못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또 고소고발하고 지랄할까봐.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했지. 나의 작년 방송을 보시면, 작년 4월 16일 방송, 하여튼 작년의 방송들을 시리즈로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했어. 그죠? 지금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작년도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지고 있잖아. 한마디로 다 나 같은 동네 아줌마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예. 내가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미 작년부터 내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지. 그죠? 대책이 있을 거야.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막 그 망치 부인더러 나더러 막 뭘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 대선에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작년에 4월 16일, 그 다음에 뭐 6월 14일, 그리고 이제 11월 4일, 5일, 다 얘기했어.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 와서 걱정한다면 안 되는 거지. 당신들이 그렇게 밀어붙였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밀어붙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막 그 대책을 세워달라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대책은 그 후보들이 세우는 거지. 대책은 후보들이 세우는 거라서 8월 28일에도 또 했어. 4월 16일, 6월 14일, 8월 28일, 11월 4일, 5일 요거 방송 보면 얘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벌어질 일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정치평론가들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은 독특하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네. 우체국에서 왔어. 우체국 아저씨. 예. 아마 또 내가 고소한 거 그 처분서 갖고 왔나 봐요. 예. 자, 내가 이 10년 동안 다 얘기했잖아. 선거 관련 내 한마디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다 개뻥이다. 지금 이거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나중에 고소하세요. 결과 보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얼굴 이제 못했어.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 선거 여론조사가 턱없이 잘못됐다면 이거 고소해야죠. 예. 이거는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예. 이거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 근데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그 이명박이 택도 없이 박근혜한테 이기지 못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개뻥을 친 거야.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른 모든 선거에서 졌는데 여론조사로 이겨가지고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 됐었어. 2007년에. 그게 지는 후보를 띄우는 방법이 저기예요. 예. 여론조사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 총선 때 이 새끼들이 그 여론조사를 막 펼치면서 오세훈하고 정세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세훈이 정세균보다 22%를 앞선다고. 기억나요? 오세훈이 정세균보다 22%를 앞선다고 그러면서 보도가 나왔어. 여론조사 결과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결과가 다르면 이 여론조사 회사 이거 고소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 여러분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 추적을 해라. 그래서 결과하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미쳤다라면 이거는 그거 고소해야 된다. 특히 누구를 고소하냐? 그 여론조사 회사 사장을 고소해라. 왜냐?
이 총선 때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할 거면 모든 지역을 다 해서 뭐 240 몇 개의 지역구를 다 발표를 한다면 의미가 있어. 근데 총선 여론조사가 항상 문제가 박빙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그 박빙 지역에다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박빙 지역의 투표 결과를 바꾼 거야. 이 새끼들이 항상 그래왔다는 걸 나는 이게 43년 동안 뉴스를 봤기 때문에 깨달은 바죠. 그래서 내가 작년 총선 때 뭐라 했냐, 여러분 지역의 그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거 캡처 떠가지고 결과하고 다르면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다 고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때 그런 무명 잡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또 돌려 여론조사를. 응.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허위의 조사인지, 이게 왜냐하면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근데 이 새끼들이 질문도 공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샘플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또 지네들끼리 조작을 해.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을 수 없는 게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특정 부분을 확대해갖고 막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인 거야. 뭐 오세훈 41.5대 정세균 39.9다. 그건 한참 뒤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서울 종로 오세훈 45.8, 정세균 28.5. 그러면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서울 7개 지역구 여론조사라고 작년에 그런 조사를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결과 가지고 이 새끼들 나중에 고소하라고 그랬어. 그러자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후보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 왜 서울의 7개 지역만 여론조사를 발표하냐고. 이게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총선 때,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도 그럴 거예요. 몇 개만 골라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지역이 전부 박빙인 거야, 실제로. 실제로 박빙인데 그 지역의 여론을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아예 그 박빙 지역이면 지지자들이 다 투표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일부러 아예 오세훈, 한명숙, 실제로는 박빙인데, 옛날에 그 2010년에 지방선거 할 때. 그런데 17%에서 20% 차이 난다고 개소를 한 거야. 그리고 노회찬 팬들이 노회찬 나 찍어버렸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래서 그때 노회찬이 몇 프로를, 6%인가 뭐 10%인가를 먹었어. 13%인가? 얼마였지? 노회찬이 하여튼 몇 프로를 먹었어. 꽤 많이 먹었어. 10% 가까이 얻었을 거야. 그런데 한명숙 오세훈의 차이가 1%가 안 됐어. 0.6%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난 거야. 실제 투표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갖고 유권자들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은,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언론사 사장을 싹 교체했어. 23명을.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언론사 사장 23명이 교체가 돼요. 그거 뉴스 찾아봐봐. 예. 그 언론사 사장을 싹 교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명박 선거 대선 때 언론 특보했던 지 특보 출신들을 언론사 사장으로 꽂아. 그때부터 언론이 이명박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 넘기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그 그 당시에 사장들의 영향을 품은 애들이 지금의 그러니까 언론사 사장들이야. 지금 언론사 사장들도 이명박의 꼬봉들과 연계된 인물들이야. 아직도 여전히 그놈들이거나 아니면 그놈들의 영향으로 선출된 놈들이 지금 언론사 사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언론사 사장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일까요? 이명박 아바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과연 맞냐? 한명숙 오세훈 여론조사에서 20몇 프로라고 차이 난다 그랬잖아. 22%에서 17% 오세훈이 이긴다 그랬어. 실제로 0.6%였지. 작년에 내가 각 후보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후보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전부 다 캡처 떠가지고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고발해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고발해라 그랬어. 그러자 이 새끼들이 후보별 조사를 발표 안 해. 그 대신 그 다음부터 언론에서 뭐라고 개소리 했냐면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기억나죠? 작년에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수에서 190에서 230석 간다. 더민주는 80석도 건지기 어렵다. 누구도, 손석희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더민주가 120에서 130 할 수 있고, 잘하면 일당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이 과반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여러 번에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 세 가지가 다 맞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기관들, 소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들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지금 선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 왜 나는 증거가 있어. 한명숙 오세훈 여론조사, 그 다음에 오세훈 정세균 여론조사, 그 다음에 작년 총선에 대한 여론조사, 걔네들이 주장한 내용 다 틀렸고 내가 주장한 내용 다 맞았어. 그치? 내가 주장하는데 지금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요 100%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예. 100%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 여론조사를 발표하느냐? 그 말을 믿는 등신덩다리들을 노리는 거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등신덩다리들이 걔네들의 타겟이야. 한마디로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눈치를 보는, 그니까, 투표를 할 때,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들. 그게 걔네들의 대상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될 사람을 찍고 싶은 거야. 될 사람을 찍고 싶은데, 그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투표 안 해버리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언론에서 가장 헐뜯는 사람, 그 사람이 이명박이 제일 싫어하는 후보라는 거지.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띄우는 사람이 이명박의 아바타라는 거지.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나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예. 뭐 JTBC 여론조사, 그 JT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회사도 JTBC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했을 거 아니야. 그 여론조사 기관이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겠어. 당연히 손석희의 뜻이 아니라 이명박의 뜻에 따른 여론조사를 유도했을 거 아니야. 질문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시켰겠지. 그러면 손석희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다는데 그걸 발표해야지. 안 그래? 간단해. 모든 언론에서 드립다 까대는 사람이 국민 편이야.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드립다 띄우는 게 명바타야.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분명히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노래 하나 듣고 갑시다. 내가 볼 때는 변성기 아니고 음향 조작 같아. 손석희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 그대로더만. 어저께 손석희랑 얘기할 때는 목소리 똑같지 않았어요? 그거 음향 조작이야. 여러분 그 박근혜 목소리요. 박근혜 목소리 음성 파일들 이 뉴스에서 잠깐만. 박근혜 목소리가 원래 뭐는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야. 늙은 목소리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나온 박근혜 목소리요 피처링 된 거예요. 되게 이 목소리가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목소리 들려. 그거 다 음성 조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그게 그 가수들 실제로 그 음반에 나온 목소리하고 생 목소리하고 다르잖아. 그게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근혜 목소리 음성 파일하고 요즘에 재생되는 음성 파일하고 목소리가 달라. 그 귀가 예민한 사람은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작년 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목소리가 녹음 파일로 나오면 약간 이렇게 청명한 소리가 뒤에서 목 뒤에서 나는 거죠. 머리 뒤쪽에서 올라오는 청명한 소리가 나오는 젊은 목소리야. 그거 40대 목소리로 나와. 박근혜 목소리가. 틀림없이 박근혜 목소리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이 하는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런 식의 목소리인데 뭐라 그러나 언론에서 나왔던 종편에 나온 목소리는 되게 청아하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틀림없이 이거는 피처링 했다는 얘기야. 목소리 이거 조정한 거예요. 예.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겠어. 내가 볼 때 그거 음향 효과야. 정말로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었다면 손석희랑 말할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았어요? 그 언론에서 그렇게 드립다 띄워주던 목소리가 나옵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어때요 여러분? 연설할 때 목소리하고 그 손석희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비교해봐봐.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그저 이무기가 판을 치네 사이비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아 떠라 무지개야 떠라 향기로는 가슴도 눈물의 땀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껍데기가 판을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해야 달아 떠라 무지개야 떠라 뜬다 별게 다 뜬다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에요. 예.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모두 블랙입니다. 예. 자, 이 후보 얘기한 사람들 모두 블랙이에요. 예. 제가 분명히 자막에도 써놨죠. 특정 대선 후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예. 안치환이 불렀어요. 이무기라는 노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요. 아니 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허위사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고 징역 8개월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던 사람이야. 3개월 만에 나는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풀어주면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징역 6개월이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겪은 내가 지금의 언론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새끼들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발표하고 있어. 왜? 그들의 여론조사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작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90에서 230석 간다, 220석 간다. 그 여론조사 기관들 다 문 닫고 사장들 감옥 가야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 현실과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인 거야?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야. 안 그래? 근데 그 새끼들이 지금도 대선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지. 지금 100명 중에 4명이 누구누구를 지지해? 그게 말 같은 얘기냐고. 여러분 주변에 10명, 20명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선거운동을 13번을 한 사람이야. 내가 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감을 잡느냐 하면, 내가 13번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다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 표정을 봐. 그러면 그 표정에서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면은 막 적극적으로 막 표시를 해주고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딱 인상 구겼다. 그럼 쟤는 저쪽 편인 거야.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도 우리 편일 가능성이 커. 근데 일단 웃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편. 적극 지지. 그 다음에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가면, 아, 이 사람도, 뭐, 아주 좋다는 아니지만, 뭐, 좋다 정도. 근데 인상을 구겼어? 그러면 얘는 절대 우리 편 안 찍을 표. 그 다음에 욕을 했어? 쟤는 저쪽 당원이거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다 세는 거야. 100명이 딱 지나가. 100명이 지나갈 때 딱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 이번에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게 보여. 그렇게 해서 내가 선거 현장에서 겪은 여론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들에게 그 전화해갖고 물어봐.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런데 그 자기의 친구들이 다 한 동네에 모여 산다. 그럼 그건 여론조사의 의미가 아니야. 그 동네 여론인 거지. 그 동네 여론인 거야. 가령 경북이나 호남은 아마 결과가 좀 다를 거야. 다른 지역하고. 경북과 호남은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뭐 수도권, 충청, 강원, 경남 여기는 좀 다른, 그러니까 호남이나 경북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북하고 호남은 또 차이가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봤잖아. 묻지마 네트워크가 있어. 예. 호남에서는, 묻지마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묻지마 네트워크는 실제로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나. 일주일 전까지는 그냥, 아무 자기 표시를 안 내다가, 선거 일주일 전부터 표시를 해. 그래갖고 선거 3일 전에 쫙 문자가 돌아. 그래갖고 그 문자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호남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호남이, 여론이 반반일 수 있어. 근데 이 호남에서 민주 세력이 호남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역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었잖아. 지금 5.18 문제를 5.18 전단지 돌리고 전두환이가 자서전 쓰면서 떵떵거리고 다니는 거, 그거 뭐 하는 거냐면 호남에 있는 민주 세력을 위축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 5.18 전단지를 돌려서 5.18 특례법으로 금수저다. 지금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 그 목적이 뭐냐면 호남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고립시키는 거야. 호남 민중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얘네들이 하는 말 듣지 마라. 그러니까 이 호남의 민주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호남 전단지가 돌고 있는 거야. 5.18 전단지가. 그리고 전두환이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도리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야. 5.18을 논쟁거리를 만들고 그 5.18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5.18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소위 이제 호남의 여론을 묻지마 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계산인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잘 생각해봐. 예.
일부러 호남을 비하하고, 예. 그리고 호남을 지금 분열시키는 거야. 호남을 분열시키고, 목적은 뭐냐면 호남의 민주세력을 고립시키는 거. 예. 호남의 민주세력을 고립시켜서, 소위 이제 호남의, 친새누리 사람들을, 목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작년 4월 16일 날 그대로 예측했잖아요. 그쵸? 예. 지금 그 작전이 그대로 가동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소위 이 모든 언론도 호남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 다른 지역은 안 통해. 지금 내가 볼 때 종편 보도가요, 수도권이나 경남이나, 도리어 경남은, 누구누구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 이제 새옹지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강원이나 경남 같은 경우, 충청도 마찬가지고, 종편의 목소리가 전혀 안 통해. 전혀 영향력이 없어. 오로지 지금 호남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을 흔들으려고 지금 종편하는 거야. 종편과 이명박 언론이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 넘기려고 지금 저 짓거리 하는 거야. 호남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총선 때 여러분들 어느 특정 정당이 제1야당 되는 줄 알고 묻지마 지지했잖아요. 결과 보고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예.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오로지 지금 호남의 유권자들을 속여 넘기고, 겁주고 속여 넘겨서, 그 5.18 얘기로 위축을 시키는 거야. 호남 사람들을 위축시켜가지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야.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특정 후보가 지난번에 얻었던 표에 1000만 표 이상이 1200에서 1200만 표가 호남 쪽 표였거든. 그러니까 그 호남 사람들의 표를 갈라쳐서 몇백만 표라도 무너뜨려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에는 소위 이제 옛 새누리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올릴게요. 옛 새누리 지지자들이 새누리하고 무관한 당의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야.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때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대표가 자기네 후보를 지지해달란 말 안 하고,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럼 특정 후보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옛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른 특정인을 지지해서, 그래서 표를 모으고, 그리고 호남표를 절반만 무너뜨리면 자기네들이 승산이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호남 사람들이 아주 만만해 보이는 거죠. 박근혜 심판이고 뭐고 다 없이 오로지 누구누구가 꼴보기 싫어서 투표를 그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그렇게 지금 호남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있는 거야. 예, 웃기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막 말을 안 하려니까 어렵다. 예.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 호남 사람들은 이래도 알아듣죠. 호남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예.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아는 거야, 이거. 왜냐하면 얘네들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작년 총선 때 지네들의 방법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과연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지. 끊임없이 이제 얘네들이 호남을 흔들 텐데,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갈지. 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번 더 듣고 싶어. 예. 특정 후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후보 얘기하지 마. 후보 얘기하면 모두 블랙이야. 작년 총선 때처럼 묻지마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예.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에다가 요 음악을 들으면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잠깐 유튜브 녹화 꺼주시고.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어요. 우리는 길을 알아. We know the way라는 노래를 잠깐 듣고 갈게요.
이 망할